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과 인력 감축안 등에 대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차질을 빚었던 지하철 운행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시멘트 화물연대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총파업 추진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물러설 수 없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훈련 대신 휴식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청구를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경호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네스의 공동 설립자 신현성 씨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범죄 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총파업 돌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인력 구조 조정안에 대해서 사측이 한 발 물러섰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서울 지하철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하루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와 3시간 넘게 실무 협의를 했고 자정을 넘긴 시각, 협상 시작 4시간 만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사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조는 노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노사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작년도죠.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은 지난해 대비 1.4%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까스로 타협은 이뤘지만 구조조정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구조조정 논란의 배경이 되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대 적자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번 합의 때 노사가 함께 무임수송 손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서울 지하철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내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이번엔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 노조 등 전국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 또 한 번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내일 아침 7시 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권리입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1일 제46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이후 3주 만입니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 개시 명령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T 노동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의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다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더 높여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제도가 화물 노동자의 유일한 방패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전운임 제도는 화물 노동자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이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노예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 지역에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800여 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1,4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물리력 행사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운송 방해라든지 불법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 체포가 부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영계 투쟁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당장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업 지지 문화제를 연 뒤 3일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애초 서울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6일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은 연대 파업으로 나설 것입니다. 총회, 조퇴, 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2월 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만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지하철 파업에 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안 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송 종사자들의 임금이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높다며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교섭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상황이 지속하면 앞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만큼 합의로 이어진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 집단운송 거부 사태는 강대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외에도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추가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 공간이 차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등 7개 단체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로 매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특히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보다 1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 이후에 한 10%, 그래서 10,000톤에서 2만 톤 정도 그동안 일별 출하가 되다가 어제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돼서 지금 이제 조금 이 화물연대 차주들의 운행이 조금 시작이 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11월 29일까지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은 약 60만 톤, 출하 차질 금액은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강은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연관업계로의 생산 차질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용역을 써서 하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다 저희들이 이제 차를 이제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관료라든지 등등해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몇 억 이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추울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아침 출근길. 거리 풍경은 하루 만에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긴 패딩에 두꺼운 외투는 기본, 목도리에 장갑,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워가지고 핫팩도 들고 나오고 너무 추워요, 요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9도, 전날보다 17도나 낮았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에 머물렀습니다. 설악산은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고 파주와 철원도 영하 8.9도를 기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5도에 달하는 강한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급격하게 추워지며 11월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정도였는데 서울도 비슷한 수준의 추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한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력 한파 속에 서울에는 밤사이 눈이 흩날렸습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늦은 첫눈입니다. 이어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낮부터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빙판길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 축구대표팀. 남은 희망은 포르투갈전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전을 단 이틀 앞두고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훈련에 불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수비의 핵 김민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는 훈련장에 나와 가볍게 자전거를 탔던 김민재는 아예 호텔에 남아 재활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동료들은 김민재가 포르투갈전에 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상황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워낙 내색하지 않는 선수라 또 그런 것을 또 감수하고 또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대표팀은 벤투 감독이 가나전 이후 퇴장당해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마스크 투혼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의 컨디션도 최상은 아닙니다. 김민재까지 결장한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포르투갈전 필승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포르투갈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그런 선수들 내부에서도 좀 강하기 때문에 2연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 역시 가볍게 훈련을 이어가며 우리와의 일전에 대비했습니다. 16강전에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조 1위 사수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전력 투구를 선언한 포르투갈. 벤투호가 쉽지 않은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 대표팀도 카타르 도하 외곽 알샤하니아 SC 훈련장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라운드 훈련에는 총 26명 중 부상을 당한 페레이라 등을 제외한 22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주장 호날두도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관계자는 호날두가 실내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고 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격수 안드레 실바는 우리의 주요한 목표는 계속해서 이기는 거라며 이미 16강에 진출했지만 조 1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전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2골을 터뜨린 조규성이 주요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 조별리그 2차전 베스트 11으로 꼽혔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조규성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선정하면서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에 이어 가장 높은 평점인 8.7을 줬습니다. 소파스코어도 2주의 팀에 포르투갈의 페르난데스, 가나의 쿠두스와 함께 조규성을 뽑으며 평점 8.3을 매겼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도 프랑스의 음바페와 나란히 조규성을 베스트 11의 최전방 공격수로 꼽았습니다. ESPN은 유럽 5대 빅리그 소속이 아닌 선수로 구성된 베스트 11에 조규성을 포함하면서 그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몇 골을 더 넣어 한국을 16강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심판진이 출격합니다. 주심은 며칠 전 월드컵 1호 여성 심판 역사를 쓴 스테파니 프라파르인데요.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경기에 여성 심판을 기용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심판 129명 가운데 6명이 여성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본선 경기에 나선 건 프랑스 심판인 스테파니 프라파르입니다. 일주일 전 폴란드와 멕시코 경기에서 대기심으로 본선 무대 잔디를 밟았습니다. 여성 심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프라파르가 내일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에서 주심으로 나섭니다. 피파는 부심 2명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 심판 트리오의 출장을 예고하며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프라파르는 여성 심판진의 경기 진행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For us, it's also more experience, more management with the players. So every game, every year, we improve a lot. So I think we will be ready for the World Cup. 함께 경기를 관리할 부심은 브라질의 네우사 백과 멕시코의 카렌 디아스입니다. 또 다른 여성 심판인 르완다의 살리마 무칸상가는 일본과 스페인 경기 대기심으로, 일본의 야마시타 요시미는 캐나다와 모로코 경기 대기심으로 첫 출장할 예정입니다. 여성 인권이 취약한 중동 국가 첫 월드컵에서 여성 심판들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에는 참사 발생 이후 압사 위험을 알리려 119에 전화했던 신고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또한 참사 전에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윗선에 제대로 전달됐는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이후에도 119에는 100건에 달하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살려달라, 압사당할 것 같다. 직접적인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분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때 신고자 가운데 2명도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 신고자입니다. 참사 발생 20에서 40여 분이 지날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소방대원들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다만 주변 소음 등으로 신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이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보고 관련자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참사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12 무전망 기록을 보면 밤 10시 36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가능한 인력을 다 보내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전 서장이 국회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 전 서장은 당시 구체적 현장 상황을 들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특수본은 결과적으로 이 전 서장이 밤 11시 전부터 상황의 급박성을 알고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 모두 신고 창구인 112와 119를 통해 참사 전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이 윗선에 제대로 보고가 된 건지, 되었다면 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주 탄핵 소추안까지 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다시 한번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겁니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국민의힘 김도욱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탄핵이 인정될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연일 강공 모드를 취하는 건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까지 맞물린 전국에서 민주당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정조사 참여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갑툭튀 뜬금없는 해임 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 이 장관은 직무정지로 국정조사에 나갈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청인은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위는 대통령 동선 관련 영수증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을 공고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신현성 씨와 개발자, 초기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 씨를 포함한 8명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거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이 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성공으로 유명해진 벤처기업가 신현성 씨.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설립할 때 같이 일할 직원을 영입하는 데 직접 나섰습니다. 멤버들을 최고급으로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썼습니다. 신 씨와 티켓몬스터에서 일했던 프로그램 개발자도 포함됐습니다. 티켓몬스터 출신 A 씨는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인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신 씨가 영입한 A 씨 등 7명이 신 씨와 함께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폭락 전까지 루나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대표가 1,4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다른 7명이 거둔 차익도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들의 루나 매입 단가는 0.1원에서 200원대 수준. 루나 가격이 최고 14만 원대까지 치솟았으니까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대량 확보했다가 자전 거래로 가격을 띄워 고점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 씨 측은 지난 2020년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뗐고 가지고 있던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 고점 거래를 통해 이 같은 수익을 거두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씨의 1,400억 원대 수익은 이미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된 상태지만 수백억대 차익을 거둔 다른 개발자들의 수익은 아직 묶여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 7명의 루나 매매 차익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 씨와 테라폼랩스 직원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열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1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을 큰 폭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헬기에선 최루액이 떨어집니다. 옥상에 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다치고 헬기와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에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 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중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망가질 걸 감수하고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며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노조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정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 진압에서의 경찰 직무 수행의 재량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불법 집회라 해도 과잉 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남 변호사에게 42억 5천만 원을 조성해 전달한 분양대행업체 이모 씨의 내용 증명 문건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재작년 4월 작성된 거로 알려진 문건에는 남 변호사가 이 씨에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 등에게 건넬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당시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지방선거 전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선거를 앞두고는 최소 4억 원이 시장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의료행위 관련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관련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간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찾은 17살 닥스훈트 히메. 조직검사를 받다가 간에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3주 뒤 신부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려인은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사망 이후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생사가 오고 갈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행을 안 했죠. 저한테는 뭐 가족이고 친구이고 자식이고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출혈 가능성을 알리고 반려인 측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히메의 상태가 악화하자 긴급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도 해서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마취제를 맞고 30초 만에 목숨을 잃는 등 병원 치료를 받던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엔 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법에서는 그 반려동물의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신고는 모두 9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는 의료행위 부작용이나 오진 관련 신고입니다. 또 수의사가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따져봐도 3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 의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처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거든요. 의료인의 책임이라던가 강화가 되기는 할 것이고요.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사고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물 의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곤경에 빠진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남부 광저우와 미국, 캐나다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가 다수 포함된 시위대는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특히 지난 24일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A lot of protests, occurred in China.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the zero COVID policy, and some Chinese, died for such kind of policy. 미국 뉴욕에서도 반중국 시위가 열렸습니다. 백지와 함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담긴 종이와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I am seeing Chines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how I wish them the b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중국 안에서도 지난 주말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경제도시 광저우 등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불법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향년 96세로 타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쩌민 전 주석은 백혈병 등 지병으로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낮 12시 13분 사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天安门 사태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 1993년부터 10년간 중국 국가주석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에서 확산하는 시위에 미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도 평화적 시위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중국 상황에 대한 반응이 조심스러운 것 같다는 질문에 우리는 평화 시위 권리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신중하게 접근한 과거 관행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위대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평화 시위와 자유 집회 권리,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의 능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위협과 폭력 없이 평화롭게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의 첫날이자 겨울의 시작인 오늘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무척 춥고요. 여기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매서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1도, 대관령 영하 12.5도, 대전은 영하 6.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7에서 9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 중남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중북부 지방에는 약한 눈이나 비가,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과 인력 감축안 등에 대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차질을 빚었던 지하철 운행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시멘트 화물연대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1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낡은 변압기가 갑자기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완전히 복구되는 4시간 동안 주민 수천 명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청구를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 안보와 경호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저녁 8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한 뒤 한 차례 정회 끝에 약 4시간 만에 타협을 이뤘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에 대해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운행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화됩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 개시 명령에 대응해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고 이번 주 토요일인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와 지하철 파업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면 또 다른 불편과 파업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업무 복귀 명령에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업무 복귀 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답변이 가름되기를 바랍니다.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시멘트와 정유업계는 물론이고 석유화학과 사료업계까지 피해가 확산할 조짐입니다. 정부가 재고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물연대와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바닥나는 주유소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은 어떤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가 품절이 돼서 그래서 못 팔고 있고 경유만 이제 좀 팔고 있는 상황.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이 있는 주유소는 모두 23곳으로 회전율이 높은 수도권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기름 부족 사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 자체는 모든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류 피해는 정유와 시멘트 업계는 물론 석유화학과 사료업계까지 확산할 조짐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 이제 공장 가동에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좀 염려를 하고 있고요. 공장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결국 사료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축이 굶게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시멘트와 석유화학 업계 등 6개 단체가 하루 평균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확산을 멈출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틀 만에 이뤄진 2차 협상도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오늘 교섭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회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빨리 복귀하라는 말 외에는 들을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측의 팽팽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길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1도,
대관령 영하 12.5도, 대전은 영하 6.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7도에서 9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1에서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4시간 만에야 모두 복구됐는데 주민 수천 명이 맹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등 다 나갔어.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암흑이야. 어젯밤 8시쯤 서울 방이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전체 5,500여 세대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주민 16명이 승강기에 갇혔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 2명에겐 이동형 발전기까지 동원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시 몇 분부터 불이 완전히 정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정에서 뭐 비상으로 뭐 촛불이나 랜턴도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정전은 1시간 20분가량 이어지다가 3,300세대의 전기 공급이 먼저 재개됐고 4시간 가까이에 걸쳐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낡은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이제 뭐 일단 한국전력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과부하가 추정된다고.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보령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고장난 1톤 트럭이 멈추자 그 뒤를 승용차 2대와 5톤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사고 직후 1톤 트럭 밖으로 나온 운전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이틀 앞두고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과 짝을 이루어 밸런스 훈련 등을 하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훈련에는 종아리를 다친 김민재를 제외한 선수 25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김민재는 운동장에 나오지 않고 숙소에서 휴식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이재성과 나상호는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2경기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며 필승 의지를 보였습니다. 1무 1패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자정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무조건 승리한 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페르난두 산토스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 대표팀도 카타르 도하 외곽 알 샤하니아 SC 훈련장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라운드 훈련에는 총 26명 중 부상을 당한 페레이라 등을 제외한 22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주장 호날두도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관계자는 호날두가 실내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고 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격수 안드레 실바는 우리의 주요한 목표는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라면서 이미 16강에 진출했지만 조 1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전에서 대표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거듭난 이강인 선수. 16강행이 걸린 포르투갈전에 선발 출전해 신락 같은 희망을 되살릴지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비수가 가득한 문전에서도 번뜩이는 볼터치와 개인기로 골망을 흔드는 이강인. 골키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왼발 슈팅도 큰 장점입니다. 줄곧 외면받았지만 최근 프리메라리가 14경기 2골 3도움 활약 속에 극적으로 벤투호에 승선했습니다. 꼭 오고 싶고 꼭 뛰어보고 싶었던 월드컵을 뛰는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기는 거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교체돼 들어간 조별리그 2경기, 번뜩이는 활약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가나전 투입 1분 만에 조규성의 골을 돕고 결정적인 프리킥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인 벤투호 해결사로 포르투갈전 선발 출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 조커 역할은 정말 번뜩였고 포르투갈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본인은 출전 여부는 감독의 몫이라며 승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대표팀 막내답게 꿈의 무대에서 1분 1초를 즐기고 있는 이강인. 준비한 것을 멋지게 보여주면 승리할 것이라며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일선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에 대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임 건의안 발의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다음 주 중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문책을 매듭지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자기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 대상에 이 장관이 명시돼 있는데 민주당은 갑자기 해임해야 한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는데 이마저도 피한다는 건 정쟁의 도가니로 국회를 몰고 가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행안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장관에 대한 여야의 해임 건의안 충돌,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1시간 가까운 회동을 통해 오는 2일 법정 시한인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합의는 안 됐어요.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표 예산에 대한 이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논란까지 겹치며 쟁점은 더 많고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강행 처리하면 예산안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해임안을 거두라는 겁니다.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일 오후까지 여야가 쟁점을 해소해 가급적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찾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협상은 진통 끝에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담인 만큼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맞물리며 좀처럼 예산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2일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객들 사이에서 팝콘도 먹으며 영화를 보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영화 관람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와 더불어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 한 식당에서 만찬으로 450만 원을 결제했는지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단체인데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이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 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특활비와 옷값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하고 경호 문제하고 사실상은 비교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우선시 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이른바 옷값 소송 항소 이유서에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헬기 사용이 위법해 이에 저항한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국가가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에게 직접 쏜 건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헬기뿐 아니라 기중기 파손도 경찰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손의 책임을 원심 판단처럼 노동자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며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은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했다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는데 한 장관은 성찰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재작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 소속이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1차장 검사로 한 장관을 수사하다 정 위원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정현 연구위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이 위원은 정 연구위원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이들이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장관 취임 뒤 정 연구위원에 대한 보복 수사, 기소를 벌였던 검사는 영전했다면서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죄를 선고한 2심 역시 당시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맞섰습니다. 정 연구위원을 기소했던 서울고검 수사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대국민 약속이 공연불이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직원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통신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한 장관과 가족들의 이름, 집 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앞서 더탐사 소속 직원 5명은 한 장관의 집 앞까지 무단 침입해 현관 잠금 장치를 열려고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접근, 통신금지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낸 겁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 측에게만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겐 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 절차만 적힌 통보서를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 탐사 직원들에게 긴급응급조치 사실과 그 이유를 문서로 알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난 9월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피해자 보호 등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보복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개인정보를 스토킹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약속을 스스로 공연불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한 장관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설치하고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전쟁 복구 비용으로 쓰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 법원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We all remember the horrors of Bucha.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Russia must pay for its horrific crime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법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Реалізувати цей пункт нашої формули миру і реально забезпечити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після цієї війни так само, як і після Другої світової.
Вірю, що Велика Британія проявить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саме у цій боротьбі за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손실은 6천억 유로, 약 8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U는 러시아의 압류 자산을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신흥재벌 등의 자산 190억 유로를 동결해놨습니다. We will work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our partners to make this possible. And together we can find legal ways to get to it. Russia's horrific crimes will not go unpunished.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와 증거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헤르손 등 점령 지역 절반을 다시 내어준 러시아에게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회동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는데요. 역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각각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등과 함께 만나는데요. 여야는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간담회,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학술원 석학들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들을 우대 지원하기 위해서 개원한 기관으로 서울대 총장과 카이스트 이사장을 지낸 이장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학이 지역 주민, 기업과 함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재 양성에서 더 나아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핵심 성장 동력 개발에도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력 그룹사들이 모여있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대학 엑스포를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그룹사에 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까지 들어선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나주의 혁신도시에는 지역의 대학교가 혁신융합 캠퍼스까지 만들어 명실상부한 에너지 산학연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메타버스 등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휴업과 창업 등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 꿈은 아이돌이었는데요. 저는 이거 VR도 관련된 직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초연결 시대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소외 등을 줄이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생물학적 공간,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의 벽이 무너져서 상호 융합하는, 상호 소통하는 기술 융합의 시대. 대학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본연의 교육 업무에서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상생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혁신융합 캠퍼스가 이렇게 선정됐다는 자체는 우리 나주에 보물이 하나 생겼다는 좀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함께 이렇게 닦고
함께 만들어내자. 지역민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맛보기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게 동신 엑스포입니다. 앞으로도 국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얻게 되는 어떠한 성과들은 지역사회와 공유해서 함께 더불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동신 엑스포는 학생이 행복하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한마당 축전이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죠. 강릉에서 시작해서 동해시까지 퍼진 대형 산불이었는데요. 원인은 60대 주민의 방화였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방화범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도심 전체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무는 재로 변했습니다. 건물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월 강릉 옥계에서 시작해 바람을 타고 동해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형 산불. 사라진 숲은 축구장 6,000개 면적에 이르고 불에 탄 주택은 80채가 넘습니다. 집계된 피해액은 394억 원. 산불 원인은 마을 주민 방화였습니다. 피해 망상에 시달린 60살 이모 씨가 토치로 집에 불을 붙였고 강풍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씨의 80대 어머니도 이때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어머니 부검 결과 수면제와 제초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씨는 어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결심했고 이후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어머니 제사라도 지내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원 지역 대형 산불에서 이례적으로 방화범이 초기에 검거된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고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지만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반지 하나 옥탑방, 또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지를 이른바 지옥고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시가 이를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지하방은 사들여서 새로 짓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방입니다. 곳곳에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생에서 이런 물난리가 맞나 절망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를 바꾸는 등 주거 성능 개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며칠 고생하셔야 되겠어요. 18일 날 입주 예정이면 그래도 한 20일 가까이 되네요. 서울시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이른바 지옥고가 대상입니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증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해 기존 지하층은 비거주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이 같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6,0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세웁니다. 특히 개포동 구령마을 같은 곳에서 환자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지옥고를 비롯해서 판자촌, 또 비닐하우스 이런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아주 열악한 주거 형태를 모두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는 표본 조사를 경년으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지난 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종전 발표보다 더 견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잠정치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6%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더 올라간 것은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상향 조정됐고,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 속보치 때보다 0.3%포인트 상향된 1.7%로 집계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뉴욕타임스 주최 행사에서 가상화폐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규제론자인 옐런 장관은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등 업계의 위기가 은행 등 기존 금융업계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뒤를 이어 하원 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원내 사령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제프리스 의원은 뉴욕주 출신으로 펠로시 의장보다 30살이나 적은 52살로 민주당은 지도부의 세대 교체를 이뤘습니다. 내년 1월에 시작되는 제118대 의회에서 민주당을 이끌게 되는 제프리스 의원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을 상대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어제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귀와 볼이 얼얼할 정도로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저처럼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방한용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2.5도, 파주 영하 11.2도, 서울 영하 8.1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눈이 내리는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